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북한 응원단으로 남쪽 땅을 밟은 한 여성이 휴게소 게시판 앞에 멈춰섰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 하나가 그녀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과연 그 게시판에는 무슨 문장이 적혀 있었고 8년 뒤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북한에서 대한민국은 무너져가는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자본주의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돈 없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죽어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이라고, 범죄와 마약, 빈부격차로 가득 찬 사회라고.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 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지 모릅니다. 이미 한 번 그 믿음이 뿌리째 흔들린 적이 있었으니까요. 2018년 평창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29이었습니다. 북한 응원단의 일원으로 남쪽 땅을 밟았고 고속도로 휴게소 하나에서 평생의 믿음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게시판에 적힌 그 한 문장이 제 가슴 어딘가에 작은 불씨처럼 박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왔습니다. 평양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와 오빠가 있는 곳으로. 가족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도망치면 부모가 수용소로 갑니다. 형제가 배신하면 온 집안이 끌려갑니다. 그 공포가 어떤 사슬보다 더 단단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8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1월 저는 37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양 국립예술단 소속 무용수로 매일 아침당의 구호를 암송하고 매주 정치학습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무랄 데 없는 충성스러운 인민이었습니다. 평창에서 돌아온 뒤 저는 더욱 철저하게 충성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보위부의 눈길이 한층 더 예리해졌고 응원단 출신들은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사상 점검을 받아야 했고 동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조차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까? 혹시 내 표정에서 뭔가 읽히지 않을까? 늘 그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8년 동안 가슴속의 불씨를 꾹꾹 밟아끄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1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중국 춘절을 기념하는 북중 문화교류 공연단 파견이었습니다. 선양, 우리가 심양이라고도 부르는 중국 동북지방의 큰 도시였습니다. 조선족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핏줄이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 곳. 공식 명목은 우방국과의 친선 공연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체제의 위대함을 선전하는 자리였습니다. 감시원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같은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절대 단독 행동 금지, 항상 조별로 움직일 것, 중국 현지인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말 것. 그 말들이 귀에 너무도 익었습니다. 8년 전 판문점을 넘던 날 들었던 그 말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파견 선발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까다로웠습니다. 3대가 깨끗한 출신 성분, 당에 대한 검증된 충성심, 단정한 외모와 뛰어난 예술적 재능,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변절하지 않을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기준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평창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사히 귀환한 사람, 당에서는 저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내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이러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습니다. 당이 저를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촘촘한 감시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선발 통보를 받던 날, 저는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대동강 옆길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강물은 일부 얼어 있었고 얼지 않은 부분은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춥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차갑게 식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참을 그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이 강변을 걷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설리야, 이 강이 우리 평양의 어머니 강이다. 이 강이 흐르는 한 우리 조국도 흐른다. 그 말이 어릴 때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는지.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말씀하셨습니다. 설리야,
또 이렇게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구나.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딸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머니는 알까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분은 살아오시는 내내 단 한 번도 체제를 의심해 본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60평생을 당의 말씀이 곧 진리라 믿으며 사셨습니다. 힘들고 배고픈 날에도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장군님이 계시니 우리는 괜찮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비역 군인 출신으로 당의 결정은 하늘의 뜻과 같다고 믿으며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믿음이 진짜라면 얼마나 편했을까. 저도 저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살 수만 있었다면. 하지만 저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평창에서 본 것들이 8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도 환하게 불이 켜진 도시, 경적 한 번 없이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수많은 차들, 편의점에서 아무렇지 않게 먹을 것을 사 먹는 사람들, 계산원이 나이 드신 할머니께 존댓말을 쓰던 그 장면, 경찰이 시민에게 사과하던 그 모습, 어르신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겨울은 정말 혹독합니다. 연탄도 구하기 어렵고 나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방 하나가 제 세계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뜨거운 물이 펑펑 쏟아지던 그 욕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게시판의 한 문장. 저는 그것들을 억지로 잊으려 했지만 어떤 기억은 아무리 눌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그것이 진실이라는 걸 몸으로 느껴버린 기억은, 예술단에서 보낸 8년은 화려해 보였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우리는 언제나 웃어야 했습니다. 조국의 영광을 몸으로 표현하는 존재들이었으니까요. 무대가 끝나면 우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웃음이 진짜 웃음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달랐습니다. 쌀 배급이 줄어들수록 동료들의 얼굴에서 살이 빠졌고, 겨울이 오면 연습실이 너무 추워 손가락이 고바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이겨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2022년 겨울에는 예술단 선배 한 명이 리허설 도중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영양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의무실에 데려갔지만 약이 부족했습니다. 주사 한 대, 포도당 한 봉지도 구하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집에서 조금씩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선배는 다행히 회복했지만 그 뒤로 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이 나라에서 이게 최선인가? 2024년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예술단 동료 하나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남한 드라마를 담은 저장 장치를 갖고 있다가 발각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며칠 뒤 그의 가족까지 지방으로 이주되었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을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곳, 그곳에서 저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8년이나.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그 8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속내를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장 가까운 친구도 가족도 완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고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상상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입을 닫고 웃으며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8년을. 오빠가 결혼을 했고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통통한 아이였습니다. 처음으로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저는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배울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거짓 속에서 커가겠구나. 나처럼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때 알게 되면 얼마나 무너질까. 저는 조카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가족을 위해 버틴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자유를 선택했을 때 따라오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파견 교육이 시작된 날 책임 감시원이 우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리 우방이지만
자본주의 문화에 오염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화려한 간판과 물건들을 보더라도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민을 착취한 자본의 결과물입니다. 동무들은 오직 공연에만 집중하십시오. 조국의 영광을 선양 땅에 빛내고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탈을 시도한다면 그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8년 전처럼 그때도 똑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쪽 땅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땅입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밤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대동강 건너편에 불빛이 드문드문 떠 있었습니다. 전력 부족으로 밤마다 어두워지는 이 도시, 그게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그 어둠이 유독 깊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어둠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설명하기 어려운 예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의 웃음, 그리고 조카의 작고 포동포동한 손. 그 모든 것이 눈꺼풀 뒤에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결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공연하고 무사히 돌아오면 된다고. 그런데 왜인지 그 말이 또다시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대동강의 검은 물이 눈꺼풀 뒤에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8년 동안 잊으려 했던 그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문장은 8년이 지나도 한 글자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그것은 여전히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27일 우리는 새벽 4시에 출발했습니다. 평양 순환공항은 어두웠습니다. 겨울 새벽의 공기는 칼처럼 차가웠고 활주로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연단 일행은 모두 42명이었습니다. 무용수, 악기 연주자, 성악가들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감시원은 10명이었습니다. 우리보다 감시 인원이 4배쯤 적었지만 그들의 눈은 40명의 몫을 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서로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가슴 속에 뭔가를 품은 채 그저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드문드문한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이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저 어딘가에 있겠구나. 아버지도, 오빠도, 조카도. 그 생각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비행기 안은 조용했습니다. 감시원들이 앞뒤로 앉아 우리를 번갈아 훑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앞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지만 그 고요한 기내에서 우리 각자의 머릿속은 분명 고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비행기 안에서 8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평창으로 가던 버스 안에서도 저는 이렇게 창밖을 봤습니다. 그때는 남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가 매끄러웠고 차선이 선명했고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 하나하나가 낯설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설마 또 그런 충격을 받게 될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미 알아버린 것들은 두 번째 만남에서도 여전히 사실이라는 것을. 비행기가 선양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다짐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달랐습니다. 평양 순환공항도 최근 새로 단장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양공항은 규모가 달랐습니다. 넓은 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안내판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전광판에는 출발과 도착 항공편이 쉴 새 없이 바뀌었습니다. 어디서나 빛이 났습니다. 천장도 바닥도 벽도. 저는 걸으면서 자꾸 두리번거렸습니다. 공항 상점들이 보였습니다. 유리 너머로 각종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초콜릿, 과자, 화장품, 전자제품들,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물건들을 사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감시원 하나가 제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앞만 보고 걷던가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앞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차창에 이마를 거의 붙이다시피 하며 밖을 봤습니다. 선양의 낮이었습니다. 1월의 중국 동북 지방이라 바깥은 춥겠지만
도시는 활기차 보였습니다. 도로가 넓었습니다. 차들이 많았습니다.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버스가 시내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건물들이 높아졌습니다. 20층, 30층이 넘어 보이는 건물들이 늘어섰습니다. 그 건물들의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각각의 창문 뒤에는 각각의 삶이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창문에는 밥을 먹는 가족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창문에는 무언가를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어느 창문에는 퇴근하고 쉬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 사람들 각각이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중에 조선족으로 보이는 분들도 거리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얼굴, 비슷한 체형. 하지만 옷이 달랐습니다. 두껍고 실용적인 방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색이 다양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평양에서는 거의 보기 어려운 색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무채색 계열의 옷을 입었습니다. 너무 화려한 옷은 사상성에 맞지 않는다고 배웠으니까요. 버스가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창밖으로 작은 국수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앉아 먹고 있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커다란 그릇에 담긴 국수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손이 느렸지만 천천히 여유 있게 드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아시는지요? 북한에서 노인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음식을 드시는 모습은 흔하지 않습니다. 배급이 부족하고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할아버지는 그냥 국수 한 그릇을 여유롭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닌데 신호가 바뀌며 버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국수 가게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중급 규모의 호텔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뿐인데 몸 전체가 감싸이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 한쪽에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음료수 자판기였습니다. 지나가는 호텔 직원이 동전을 넣고 음료를 뽑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직원이 자기 돈으로 음료를 사 마신다. 당연한 일 같지만 북한에서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있다고 해도 배급 형식으로 주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그냥 원하니까 자기 돈으로 사 마셨습니다. 평양의 겨울, 우리 예술단 숙소는 늘 추웠습니다. 석탄이 부족했고 난방 시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공연이 없는 날에는 점퍼를 입고 잠자리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입고 온 외투를 벗지 않으면 더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온기가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감시원들이 방 배정을 했습니다. 저는 같은 무용수 경위와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25살의 경위는 이번이 첫 해외 파견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경희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 진짜 따뜻하다. 경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선양의 오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건물들, 도로들,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8년 전에 평창 숙소 창가에서도 이렇게 밖을 바라봤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것들과 지금 이 도시의 풍경은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별로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고기 요리, 채소 볶음, 국물 요리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양이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면서 옆 테이블을 슬쩍 봤습니다. 중국 손님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테이블에도 비슷한 양의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특별한 손님들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인 같아 보이는 중년 2명이 맥주를 한 잔씩 놓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큰 소리로 웃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감시원 책임자가 조별 점호를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첫 리허설입니다. 아침 7시에 식당에서 조별 식사, 8시에 다시 점호. 개인 행동은 엄격히 금지입니다. 화장실도 반드시 둘이서 함께 가십시오. 화장실도 둘이서.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언제 도망칠지 모르는 위험한 존재들인 것이었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에 와서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감시원 책임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면서도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하고 매번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그것도 고달픈 일이겠구나. 체제를 지키는 일도,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저는 그 생각이 들자 스스로가 조금 놀랐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경희가 먼저 씻겠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두워진 선양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둡지 않았습니다. 건물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도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상점들의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이 줄을 이었습니다. 평양의 밤은 저랬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어두웠습니다. 언제나. 경희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언니, 뜨거운 물이 펑펑 나와. 그냥 수도꼭지 틀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8년 전 평창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이제는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세상이 원래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경희는 한동안 그 사실이 신기한 듯 두 손을 비볐습니다. 저는 경희의 그 얼굴을 보면서 8년 전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뜨거운 물을 확인하러 화장실로 달려가던 그 밤이 경희가 잠들기 전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중에 리허설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잘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래 연습했으니까요. 그런데 경희가 덧붙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서 춤을 추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데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희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조국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춤을 조국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 보이는 나라에서 춰야 한다는 그 이상함을. 저도 씻고 나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경희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호텔의 복도에도 24시간 불이 켜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는 새벽 2시에도 문을 여는 가게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그냥 일상일 것이었습니다. 내일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위대함을 선양 무대에서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감시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민을 착취한 자본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착취당하는 사람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국수를 천천히 드시던 그 할아버지는 착취당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맥주 한 잔 놓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그 두 사람도 착취당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던 그 직원도 착취당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시원의 말 중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내가 오늘 본 것 중 어디까지가 진짜인가요? 저는 오래오래 눈을 감은 채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밖에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빛이 그리웠습니다. 아직 여기 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리웠습니다. 내일이 되면 리허설이 있고 그 다음 날이면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면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어둠 속으로. 다음 날 아침 7시 식당 집합이었습니다. 저는 그보다 20분 일찍 눈이 떴습니다. 경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선양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새 환하게 켜져 있던 건물들이 이제 아침 햇살을 받아 다른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벌써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게를 여는 곳도 보였습니다. 빵집인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두세 명이 서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아침 일찍 줄을 서는 곳은 대부분 배급소였습니다. 부족한 배급을 받으려고 추위 속에서 기다리는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줄 선 곳은 빵집이었습니다. 사고 싶어서 사는 빵, 원하니까 사는 빵. 그 차이가 저에게는 그렇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식당에 내려가니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죽 삶은 달걀, 채소볶음, 빵, 소박하지만 따뜻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달걀 한 개를 깨면서 생각했습니다. 평양에서 달걀 한 판 가격이 얼마인지. 일반 노동자 월급으로 몇 달치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아침 식사로 한 개씩 나왔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고 그냥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여러분도 어려운 시절에 달걀 한 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명절이 되어야 달걀 반찬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라 여겼는데 지금 저는 그 달걀을 아침마다 먹을 수 있는 곳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달걀을 깨고 한 입 먹고 잠깐 눈을 내려 깔았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맛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 이것이 아프게 느껴지는 걸까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 기뻐야 정상인데 저는 그 아이러니를 씹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리허설 장소는 숙소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공연장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저는 또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도로에 차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섰습니다. 버스가 오자 질서 있게 탔습니다. 아무도 밀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직장인, 학생, 노인,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선택으로 각자의 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중 누구도 오늘 어디를 가야 한다고 당에서 지시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연한 자유가 저에게는 왜 이렇게 낯선지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규모가 꽤 됐습니다. 2,000석은 될 것 같았습니다. 무대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고 음향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중국 측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 중 조선족 통역이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말이 유창했지만 억양이 조금 달랐습니다. 함경도 억양과도 다르고 평양 표준어와도 다른 억양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사신 분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긴장하거나 움츠러든 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연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인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잠깐 멈췄습니다. 우리말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와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은 핏줄인데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 저는 그녀에게 묻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시원이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무대에 올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음악이 나왔습니다. 친숙한 선율이었습니다. 조국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저는 그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을 다듬어온 동작들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발이 박자를 맞추고 팔이 호를 그리고 얼굴이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마음은 아직 창밖에 있었습니다. 아침 빵집 앞에 줄 선 사람들 곁에 있었습니다.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동안 마음은 엉뚱한 곳을 떠돌았습니다. 뜨거운 빵 봉지를 들고 아침 거리를 걷는 누군가를 상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직장으로 가겠죠? 아니면 집으로? 아무도 그 사람에게 왜 저 방향으로 가느냐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객석을 내려다봤습니다. 비어있는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 자리에 사람들이 앉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공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북쪽 나라에서 온 예술단이 정말 저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냥 공연 하나를 보러 온 평범한 저녁 나들이로만 여길까요? 저는 그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의자에 앉을 사람들은 내일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배가 부른 채로 따뜻한 집으로. 그리고 나는 리허설 중간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대 뒤편 대기실로 물러났습니다.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과자, 음료, 과일, 조각들이 놓인 탁자가 있었습니다. 공연단원들이 3355 모여 앉았습니다. 감시원들은 대기실 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과일 조각 하나를 집으며 조용히 대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시선이 하나 느껴졌습니다. 조선족 통역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감시원이 우리 쪽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짧은 눈맞춤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녀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안타까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치 말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빛 같기도 했습니다. 오후 리허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더 집중하려 했습니다. 동작을 완성하는 것에만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이 열리며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외부 출입구 쪽이었습니다. 잠깐 열렸다 닫혔지만 그 순간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선양의 겨울 공기였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공기 속에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자유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공기,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하늘 아래서 온 공기. 저는 그 공기를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조명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무대 위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자유시간이 30분 주어졌습니다. 물론 숙소 밖으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로비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경희가 옆에 왔습니다. 언니, 오늘 리허설 어땠어? 잘 됐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경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언니, 나 오늘 통역하시는 아주머니 봤는데 우리 같은 말 쓰는데 여기서 살잖아. 이상하지 않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희가 계속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조선족이잖아. 우리 민족인데 왜 여기서 사는 거야? 저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조선족이라고 우리 민족이지만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살아온 분들이라고. 경희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언니, 아주머니 얼굴이 편해 보였어. 우리 평양 사람들이랑 달리 뭔가 쫓기는 거 없이. 나만 그렇게 봤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봤습니다. 그 편안한 얼굴을,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의 얼굴을, 보위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발언 하나하나를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그냥 자기 하루를 살 수 있는 사람의 얼굴을. 저는 경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아주머니의 눈빛이 종일 마음에 남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핏줄이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것을 그분은 오래전부터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공연 날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이틀 뒤 귀국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약 무언가를 결심한다면 결심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갔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아직 결심한 게 없었습니다. 아니, 결심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양에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오빠가, 조카가, 그들이 어떻게 될지 알면서 저는 어떻게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심하지 못한 채로 평양으로 돌아가면 저는 무엇을 안고 살아가야 할까요? 8년 전에도 돌아갔습니다. 8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나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저는 그 생각을 멈추려 했지만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꺼풀 뒤에서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통역 여성의 따뜻하고 안타까운 눈빛, 자유라는 말이 어울리는 선양의 겨울 공기, 대기실에 아무렇지 않게 놓여있던 과일 조각들, 그리고 텅 빈 객석을 내려다보며 들었던 그 생각.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선양의 밤이 또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빛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연하게 따뜻한 집, 당연하게 뜨거운 물, 당연하게 아무도 자신의 말을 감시하지 않는 일상. 그 당연함이 저에게는 왜 이렇게 먼 것인가요? 저는 이 도시의 불빛을 보며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빛 속에서 살고 싶다고, 이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공연을 잘해야 했습니다. 웃으면서 자랑스럽게. 그게 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무대 위에서 조국을 찬양하며 웃을 때 그 웃음이 제 진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8년 전부터 이미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짓 웃음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주 조금도. 저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설리야, 너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 거야? 가족을 잃는 게 두려운 거야? 아니면 이 기회를 놓치는 게 두려운 거야? 그 두 두려움 사이에서 저는 밤새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그 흔들림 자체가 이미 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밤새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며 눈을 꼭 감았습니다. 내일 공연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선양의 밤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공연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새벽 5시였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선양의 어둠은 평양의 어둠과 달랐습니다. 멀리 건물들의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밤새 꺼지지 않는 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귀국이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면
그 다음에는 그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아니, 조여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조여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조임이 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무게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경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방 안에서 저는 어젯밤 내내 하지 못한 생각을 마침내 꺼냈습니다. 도망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생각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히 흔들리기만 했습니다. 두려움이 앞섰고 가족 생각이 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막연하게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심해야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방에서 자다가 이렇게 밤새 불빛이 새어드는 곳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유의 한 모습이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감시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저는 지난 이틀을 꼼꼼하게 떠올렸습니다. 감시원은 10명이었습니다. 2명씩 짝을 이루어 교대로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공연장에서 대기실로 이동할 때, 버스에서 내릴 때, 식당에서 식사할 때 항상 2~3명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틈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리허설 때 외부 출입구 쪽 문이 잠깐 열렸던 것처럼 사람이 많고 움직임이 분주한 순간에는 감시원들의 시선이 분산되기도 했습니다. 공연 중이라면 어떨까? 2,000명의 관객이 들어오고 조명이 바뀌고 음악이 흐르는 그 분주한 상황이라면 공연이 시작되면 조명이 꺼지고 무대에만 빛이 집중됩니다. 객석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무대 위에 우리만 빛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무대 뒤편은 어떤지 어제 리허설 때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그려졌습니다. 무대 뒤편 대기실, 출입구의 위치, 복도의 방향. 만약 공연 도중 무대 밖으로 나간다면, 만약 그 틈에 건물 밖으로 나간다면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진짜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경희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 뒤 경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언니, 벌써 깨 있었어. 저는 잠이 별로 안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경희가 세면대 앞에 서며 물었습니다. 오늘 공연 긴장돼. 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조금.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다만 공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달랐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경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 어젯밤에 생각 많이 했어. 저는 밥을 먹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생각? 경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속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희가 계속했습니다. 근데 동생이 생각나서. 우리 동생 아직 중학교야. 내가 없어지면 동생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못하겠어. 그녀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면서 뭔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경희야. 나는 오늘 갈 거야.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감시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꺼내는 순간 경희가 알게 됩니다. 알게 된 경희는 공범이 되거나 아니면 고발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도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희의 손을 잠깐 꼭 쥐었습니다. 말 대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는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식당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단원들이 각자 먹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몇 명이나 어젯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까요? 겉으로는 모두 평온해 보였습니다. 표정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공연은 저녁 7시였습니다. 오전에는 최종 동작 점검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대기실에서 분장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한설리가 있었습니다. 무대용 화장을 한 북한 무용수 한설리.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얼굴이 오늘 무대 위에서 웃을 것입니다. 조국을 찬양하며 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결심을 실행한다면 이 얼굴은 오늘 이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분장이 마지막 무대 분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삶의 첫날에 하는 분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그 말이 떨렸습니다. 분장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른 단원들이 화장실로 이동하는 사이 잠깐 혼자 있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감시원 한 명이 입구에 서 있었지만 제 쪽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을 지나쳤습니다. 조선족 통역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입술만 움직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 왼쪽입니다. 비상구는 오른쪽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제 앞을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저는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문장이 저에게 하나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 같은 눈빛을 가진 사람을 그녀는 오래전부터 봐왔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짧은 문장 하나를 건넨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무대 위로 나왔습니다. 객석에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2,000명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대 위의 미소, 연습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공연은 유독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 팔이 홀을 그리는 감각, 음악이 귓속을 채우는 감각,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감각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무대, 이 음악, 이 박수, 그리고 같은 무대 위에 서 있는 경희의 얼굴도. 경희는 열심히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집중한 얼굴을 보면서 저는 미안했습니다. 내가 오늘 사라지고 나면 경희는 어떤 취조를 받게 될까요? 저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앞만 봐야 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가 끝나고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는 전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단원들이 움직이는 소리, 음악이 잠깐 멈추는 순간 저는 무대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다음 순서를 준비하러 가는 것처럼 대기실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감시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화장실 가야 한다고 손짓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뛰면 안 됐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형광등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이 순간이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왼쪽이 화장실이었습니다. 오른쪽이 비상구였습니다. 저는 화장실 쪽으로 두 발자국 걸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감시원은 복도 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비상구였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빠, 조카, 그 이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8년 전 그 게시판의 문장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저는 국민이 아니었지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설리야, 조국이 있어야 우리가 있다. 그 말을 평생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알았습니다. 조국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지 사람이 조국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오래 참아왔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밀었습니다. 차가운 선양의 밤 공기가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비상구 밖은 공연장 건물 옆면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무용수의 다리가 힘껏 땅을 찼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 큰 도로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그 평범한 선양의 밤거리가 저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무언가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자유의 첫 번째 숨결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영사관. 그 단어 하나가 이정표였습니다. 선양 어딘가에 있을 그곳까지 저는 이 밤 안에 닿아야 했습니다. 저는 달리면서 속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저를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딸이라고. 저는 조국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을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배신인가요? 아버지, 저를 이해해 주세요. 오빠, 조카를 잘 부탁드려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다 끝이었습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선양의 밤속으로, 빛을 향해, 앞으로.
뒤에서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제 발소리만. 저는 달렸습니다. 선양의 불빛이 달리는 저의 옆을 지나쳐갔습니다. 차들이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밤거리를 달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 체제의 부속품도 당의 도구도 아닌 그냥 달리는 한 사람.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달렸습니다. 그 달리기가 저의 새 삶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선양의 밤은 환했고 저는 그 빛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 빛이 이제는 제 것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삶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몰랐습니다. 공연장 골목을 빠져나와 큰 도로에 섰을 때 저는 잠깐 멈춰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선양의 1월 밤은 매서웠습니다. 영하 10도는 됐을 것입니다. 무대 의상 위에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친 채였습니다. 추위가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뜨거웠습니다. 공포와 흥분이 뒤섞인 열이었습니다. 두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진짜 땅이었습니다. 북한의 땅도 아니고 북한이 통제하는 어떤 공간도 아닌 그냥 선양의 길바닥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감촉을 느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저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두렵기도 했고 동시에 이상하게 해방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연장 건물이 멀지 않은 곳에 보였습니다. 조명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아직 공연이 진행 중일 것이었습니다. 지금쯤 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챘을까요? 감시원이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이상하게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 무대가 이어지는 중이라 모르고 있을까요? 얼마나 시간이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도로를 따라 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영사관, 선양에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몰랐습니다. 평양을 떠나기 전 그것을 알아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전화도 지도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선양에 있을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저는 뛰면서 주변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어볼 수 있을까요? 조선족이라면 우리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탈북자를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 명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공연장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뛰었습니다. 큰 도로를 건너고 골목을 빠져나오고 다시 넓은 길로 나왔습니다. 선양은 컸습니다. 도로가 넓었고 건물이 높았고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 속에 섞여 걸었습니다. 뛰면 눈에 띄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걷는 척 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대 의상이 얇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팔로 몸을 감싸며 걸었습니다. 그냥 길 가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선양거리의 밤 풍경을 봤습니다. 식당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뭔가 졸라대고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밤거리의 풍경이었습니다. 그 평범함 속에 저는 숨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건물 앞을 지나고 가게 앞을 지나고 버스 정류장을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정류장을 지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각자의 집으로 가고 있겠죠. 버스를 타고 따뜻한 집으로. 아무도 쫓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누군가를 찾지 않습니다. 저만 쫓기고 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유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쫓기는 것과 향해 가는 것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 생각을 꺼냈습니다. 나는 지금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 어르신들도 살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 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고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주인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이르는 되셨을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 모양이나 생김새가 우리 민족 같았습니다. 조선족이실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잘못 판단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우리 민족처럼 보였습니다. 그 생각 하나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방향도 모르고
추위 속에서 헤매다가는 공연장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발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우리말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요. 한국 영사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봤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북쪽에서 왔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한번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종이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로 쭉 가다가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꺾어. 큰 건물들 나오면 거기서 찾아봐. 영사관 표시는 없을 거야. 그냥 조용히 들어가.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꽉 쥐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땅에서 처음 받은 도움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핏줄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겠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유도 따지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것. 조선족 동포들이 그 먼 땅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도 우리 민족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그 할머니에게서 직접 느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희미해지겠지만 그 따뜻한 종이 한 장만큼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할머니가 알려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큰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두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감시원들인가? 아니면 공연단을 쫓아온 보이부 요원들인가? 저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걸으려 했습니다. 남자들이 가까워졌습니다. 10발자국, 5발자국. 그들은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건물들 사이를 지나면서 저는 작은 표지를 발견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크게 표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를.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결승선을 밟지는 못했지만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졌습니다. 저는 그 건물 앞을 한번 지나쳤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건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멈춰 섰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들어 초인종을 향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탈북자인데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에서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남성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들어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눈물은 오늘 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8년치 눈물이었습니다. 8년 동안 울지 못했던 날들, 참았던 날들, 거짓 웃음을 지었던 날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고마웠습니다. 직원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 컵을 감쌌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차가 뜨거웠습니다. 그 온기가 손에서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지금 많이 놀라셨죠? 잠깐 쉬어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어도 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낯설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북한에서는 쉬는 것도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쉬는 것은 나태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저에게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선양의 밤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환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끝까지 채우는 숨이었습니다.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공연장을 뛰쳐나온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8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8년이 담긴 1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사관 문 안에서 처음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 해냈구나.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문은 통과했습니다. 이 문 안에 있는 동안은 아무도 저를 강제로 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공연단이 저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 안에서 저는 안전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이 세상 무엇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시고 내일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절차, 한국으로 가는 절차. 그 말이 꿈처럼 들렸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뺨을 한번 꼬집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 문 안에서 저는 잠깐 눈을 감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눈을 감아도 두려움이 따라왔습니다. 보위부의 눈초리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 그냥 어둠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얼굴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딸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살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따뜻한 방에서 처음으로 아무 두려움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감시원도 없었습니다. 사상 교육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 이 작은 방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잠깐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선양, 영사관,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선양의 아침이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길가에서 아침을 사먹는 사람들.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에 저 거리를 달렸습니다. 공포에 떨면서 달렸습니다. 지금은 이 창 안쪽에서 같은 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거리인데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오늘 아침 어떤 걱정을 안고 일어났을까요? 회사 상사 걱정, 아이들 학교 걱정, 오늘 저녁 뭐 먹을지 걱정. 그런 평범한 걱정들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저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평양에 있을 때는 직원이 아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흰쌀밥과 된장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밥상 앞에 앉아서 잠깐 멈췄습니다. 된장국이었습니다. 한국 된장국. 북한에서 먹던 것과 냄새가 조금 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냄새였습니다. 같은 민족의 음식 냄새였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 냄새랑 비슷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실 것입니다. 된장국 냄새가 갖는 그 묘한 안도감을. 고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가 봅니다. 눈이 아니라 코로 먼저 알아보는 것. 저는 숟가락을 들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오늘은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 아침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밥 한 그릇을 온전히 다 먹은 것이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북한에서 저는 항상 조금 남겼습니다. 절약 정신을 보여야 했습니다. 남기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배급이 충분하지 않은 집에서 다 먹는 것은 눈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에 저는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된장국까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 그냥 맛있어서 다 먹었습니다. 그것도 자유였습니다. 직원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북한 공연단이 어젯밤부터 저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위부 요원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영사관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당국에도 이미 신고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 있는 동안은 안전합니다. 외교 공관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든 북한 요원이든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반복해서 마음속으로 새겼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은 안전합니다. 오전 내내 저는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직원이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보고가 들어갈 것이고 저의 신분 확인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될 수도 있고 길어지면 몇 주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든 몇 주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문 안에 있을 수 있다면 이 방이 좁아도 괜찮았습니다. 이 방 안에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그 대기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8년 전 평창에서 저는 그 게시판의 문장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문장을 보고 저는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 문장 하나가 8년 동안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세계를 향해 가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8년이 이 순간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10발자국이면 벽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이 10발자국 안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감시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발소리만. 저는 그 발소리를 들으면서 멈췄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방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지금 밖에 3명이 와 있습니다. 북한 공연단 관계자라고 합니다. 한설리 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거절했습니다. 영사관은 한설리 씨의 의사에 따라 행동합니다. 면담을 원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만나지 않겠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직원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문 밖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것도 자유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밖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8년 전 평창에서 저는 이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문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밖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통쾌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에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라니를 생각했습니다. 8년 전 평창에서 함께 응원을 했던 친구, 저보다 먼저 북한으로 돌아간 친구. 라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언젠가 탈출을 꿈꾸고 있을까요? 라니에게 미안했습니다. 함께 가자고 말하지 못한 것이. 하지만 라니는 가지 않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라니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어르신들, 통일이라는 말이 저에게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라니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평양에서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공연단 단원이 선양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보위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막막하셨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것이 저였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돌이켜서도 안 됐습니다. 어머니, 딸이 잘 살아야 나중에 어머니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꼭 눌렀습니다. 오빠와 조카 생각도 났습니다. 오빠는 조카를 잘 키우고 있을 것입니다. 조카는 지금 얼마나 컸을까요? 이모가 어디 갔는지 물어보면 오빠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밖에 있던 3명은 오후가 지나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압박을 넣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설리 씨가 자발적으로 나와야 한다. 납치된 것이 아니라면 직접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이 났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들이 그 단어를 쓴다는 것이 제가 자발적으로 북한에서 살아온 것이 아닌 것처럼 저는 지금 자발적으로 이 문 안에 있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공식 의사 표명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직원이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종이에 손으로 썼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자발적으로 탈북하였으며 귀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설리. 그리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6년 1월. 저는 그 종이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잘했다는 말은 당에 충성했을 때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은 달랐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직원을 봤습니다. 그의 눈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문 안에 있는 한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방에 혼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선양의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 자유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 들어오라고 해도 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어르신들도 살면서 자유가 뭔지 물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압니다. 자유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원하면 밥을 다 먹을 수 있는 것,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무섭지 않아도 되는 것. 저는 그날 밤 그 종이를 쓴 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그 문장이 저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8년 동안 원하는 말을 단 한 번도 쓰지 못했던 그 손에서 저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이 손으로 이제부터는 제가 원하는 것을 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직 선양의 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한국으로 가는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 길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8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헌법이 말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아직 국민이 아닌 저에게도 그 말은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저는 그 나라로 가는 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 문 너머에 진짜 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영사관 안에서의 하루하루는 바깥 세상과 다른 속도로 흘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직원들과 짧게 이야기하고 창밖을 보고 또 잠드는 날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루한 시간이었겠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아직 여기 있구나. 아직 안전하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처음으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연단 단원도 아니고 당원도 아니고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동생도 아닌 그냥 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느낌이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 고요함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쉬는 것이 당연한 일이셨겠지만 저에게는 쉬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된다는 것,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연락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의 신분이 확인되었고 한국 입국을 위한 서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동안은 안전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공연단 관계자들이 어슬렁거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두려움보다 기대가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직원이 태블릿을 잠깐 빌려주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검색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건드렸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뉴스였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글자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하는 내용이,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달랐습니다. 어르신들, 그 뉴스에는 북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 공연단이 선양에서 단원 한 명이 실종됐다는 짧은 소식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이상하게 멀리서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뉴스라는 것은 항상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들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면에서는 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이 저를 보고 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한 사람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저를 불쌍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사람처럼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밥을 가져다 주고 필요한 것을 물어봐 주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대우가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늘 무언가의 부속이었습니다. 당의 부속, 공연단의 부속, 국가의 부속, 저 자신이 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낯설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사람이 사람을 도왔구나. 북한에서는 서로 감시하고 서로 신고하는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사람이 사람을 도왔구나. 북한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서로 감시하고 서로 신고하는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일주일이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방으로 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내일 출발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대답을 못했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가는 날이 내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이 계속 떠졌습니다. 한국. 저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봤습니다. 대한민국. 8년 전 평창에서 저는 그 나라를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경기장의 불빛, 관중의 함성,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게시판의 문장.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나라로 제가 갑니다. 꿈이 아니라 진짜로. 저는 그날 밤 어머니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무사하실까요?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고 계신 건 아닐까요? 딸이 탈북했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저는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언젠가 어머니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되새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딸이 잘 살겠습니다. 그래야 언젠가 어머니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빠도 생각났습니다. 오빠는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냥 오빠가 무사하기를, 조카가 건강하게 크기를 바랐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직원이 와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공항까지는 차로 이동할 것이고 저를 에스코트하는 직원이 동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수속이 가장 조심스러운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접근해 오는 사람이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직원 옆에 바짝 붙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선양의 아침 거리를 차창 너머로 봤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는 탈출했고 숨었고 도움받았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건네준 종이 한 장이 생각났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저는 조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잘 가고 있어요. 차가 공항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선양의 건물들이 창밖으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 도시는 따뜻한 종이 한 장을, 차 한 잔을, 그리고 안전한 밤들을 주었습니다. 이 도시에 감사했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선족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그 골목 가게에 앉아서 저 같은 사람을 또 만나면 또 그 짧은 문장을 건네줄 것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 저는 그 할머니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공항은 컸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직원이 저의 옆에 바짝 붙어서 걸었습니다. 수속줄에 섰습니다. 저는 앞을 보면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었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수속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속 직원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확인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 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속 직원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속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잠깐 기다렸습니다. 직원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타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갑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선양이 작아졌습니다. 건물들이 작아지고 도로들이 실처럼 가늘어지고 그리고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선양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저를 살려준 도시였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는 하늘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걱정하면서 항상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위를 볼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끝이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이 한국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북한에서도 같은 하늘이 있었을 것인데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올려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음료 드시겠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멍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물어봐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주스 주세요. 승무원이 웃으며 주스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컵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저는 그 단맛을 오래 느꼈습니다. 원하는 것을 물어봐주고 원한다고 하면 가져다 주는 것. 그 당연한 일이 저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주스 한 잔이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물어봐주고 원한다고 하면 가져다 주는 것. 그 당연한 일이 저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하늘로 들어섰습니다.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인천, 한국. 창밖으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섬들이 보였습니다. 이 바다 건너편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같은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쪽에 있었습니다. 분단이라는 것이 지금 이 창밖 풍경처럼 눈앞에 느껴졌습니다. 어르신들, 통일이 되면 이 바다가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옆에 있던 에스코트 직원이 조용히 화장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받아서 닦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미안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 눈물은 나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에 한국 하늘을 봤습니다. 2026년 2월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땅에 있었습니다. 8년 전 평창에서 봤던 그 나라에 이제 돌아갈 곳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부터 살아갈 나라로 저는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살아갈 나라.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공기를 마시며 살 것이었습니다. 창밖에 한국의 하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8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살아갈 나라.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의 공기였습니다. 이제부터 이 공기를 마시며 살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창밖에 한국의 하늘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섰을 때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빛이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내방송이 흘렀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같은 말인데 이 공간에서 들리는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말소리였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공항의 바닥이 한국이었습니다. 어르신들, 한국 땅을 처음 밟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에게는 그냥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8년 동안 꿈꿔온 땅이었습니다. 그 바닥 위에 서 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서 발로 그 바닥을 꾹 눌렀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에스코트 직원이 조용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간단한 확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 지역.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취조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도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관리들 앞에 섰을 때의 그 긴장감이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너무 낯설어서 처음에는
오히려 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우였다는 것을 곧 알았습니다. 절차가 끝나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뭔가로 가득 차는 것 같았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를 환영해주는 말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도 저에게 잘 왔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었고 그냥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저를 환영했습니다. 이방인인 저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달려온 저를. 그 환영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처음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가 뻗어 있었습니다. 도로가 깨끗했습니다. 차들이 질서 있게 달렸습니다.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간판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같은 글자인데 이 땅에서 읽히는 글자들이었습니다. 이 글자들이 이제 저의 글자들이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 혼자 앉아서 한참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평양, 어머니, 응원단, 8년, 선양, 공연장, 비상구, 조선족 할머니, 영사관 직원, 비행기, 그리고 지금 이 방. 저는 그 생각들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가만히 느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저는 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침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하늘, 벽에 걸린 작은 거울, 거울 속에 저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없어진 얼굴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직원이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밥과 국, 반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밥상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김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담그시던 것과 비슷한 빛깔이었습니다. 저는 김치를 한번 먹었습니다. 맛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까는 나지 않던 눈물이 김치 한 입에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 맛이 이 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음식이 사람을 고향으로 데려간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김치 한 입이 저를 평양으로, 어머니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한참 울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교육이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충성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교육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를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 경제 구조에 대한 교육,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 저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인터넷이 이렇게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 대중교통이 이렇게 편리하다는 것, 마트에 가면 물건들이 넘쳐난다는 것, 하나하나가 낯설고 또 신기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사셨겠지만 저에게는 하나하나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어르신들,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이야기를 드려도 될까요? 하나원 교육의 일환으로 처음 마트에 갔습니다. 진열대 앞에 서서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과자 종류만 수십 가지였습니다. 음료수 종류만 수십 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있는 것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이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저는 한참 서 있다가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왔습니다. 직원이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택이 어렵네요. 직원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어르신들은 당연하게 하시는 그 일을 저는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하나원에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달랐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사람, 양강도에서 온 사람, 평안도에서 온 사람, 나이도 달랐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었고 저보다 어린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북한에서 왔다는 것, 그리고 모두 지금 이 낯선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탈출 경로가 달랐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분도 있었고 브로커를 통한 분도 있었고
저처럼 외국에서 온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우리를 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나뉜 지가 이제 70년이 넘었습니다.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두고 왔습니다. 오빠를 두고 왔습니다. 조카를 두고 왔습니다. 그 그리움이 어떤 것인지, 그 마음속에 뚫린 구멍이 어떤 것인지, 저는 그 구멍을 메울 방법을 모릅니다. 아마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메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멍을 안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아오셨듯이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 살아계신 동안 꼭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날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진짜 생활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조그만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 들어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방이 이제 저의 집입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불을 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냥 밝게 켜놓았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하고 싶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기가 부족해서 불을 자주 꺼야 했습니다. 정전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에는 전기가 있었습니다. 밤새 켜도 되는 전기가. 저는 그 환한 방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 빛이 지금 저의 빛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말투가 아직 어색합니다. 가끔 북한 말투가 나와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쪽에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나라의 하늘 아래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말을 쓰는 나라에서 다시 말을 배운다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나라가 저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가끔 밤에 어머니가 꿈에 나옵니다. 꿈에서 어머니는 항상 웃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늘 한복을 입고 계십니다. 명절 때 어머니가 입으시던 그 분홍색 한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십니다. 설리야. 그 목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눈을 뜨고 나서도 한참 귓속에 남아 있습니다. 꿈에서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무 걱정도 없는 꿈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눈물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습니다. 꿈에서 어머니가 웃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그 꿈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딸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따뜻합니다. 밥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아직 서툰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저는 가끔 창밖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머니도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같은 하늘, 같은 민족, 하지만 다른 세상. 그 거리가 얼마나 긴지 이제 저는 압니다. 그래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거리가 줄어드는 날을. 어르신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도 있었고 슬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살아서 이 나라에서 어르신들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저 혼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어르신들께 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나라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어머니 손을 잡고 이 나라를 걷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저는 매일 바랍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저도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한설리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선양을 거쳐 지금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곳에서 저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나라의 하늘 아래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